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TV의 박하늘입니다. 한국사 30분 때려잡기는 한국사 강사로서 여러분께 한국사 지식을 알려드린다면 우리 박하사탐TV에서 따로 운영하는 TV가 하나 있죠. 역사 이야기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최근에 안시성을 통해서 철퇴를 제가 맞아가며 엄청난 악플에 시달렸던 영상도 있었고, 또 이 창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경신대기근이라는 내용도 우리가 알아봤었죠. 그리고 최근에 IMF 외환 위기 사태를 다룬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당연히 내용은 다 알고 있죠. 시대 상황을 고스란히 가져와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제 역사 지식 자체가 스포가 될 수가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가 좀 너무 빨리 나온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 상처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아물지 않은 이 상처.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 당시 악몽이 떠오르면서 굉장히 힘들게 다시 그 기억을 상기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좀 영화가 빨리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닐까. 역사는 훨씬 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10년, 20년 뒤에 영화가 나온다면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점에 한 20년 정도가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이 IMF에 대해서 우리 20, 30대 청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피드백으로 다시 한번 알게 된다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을 내용, 역사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하듯이 이 외환 위기 사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소비 생활이라던가 경제를 이끌어갈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지금 딱 이 시점에 나온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IMF 외환 위기 사태 당시에 중학생 시절을 이제 보내고 있었어요. 저 역시 저희 아버지께서 이 외환 위기 사태에 휩쓸리시면서 집안이 굉장히 힘들게 이사에 이사를 거듭하면서 굉장히 힘든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었죠. 제가 이 사춘기 시절에 IMF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 원동력에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 30대 또래들은 그 당시 이 스타크래프트 PC방 1세대 아닙니까 우리가? PC방을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이 경제와 사회 파트에서 눈을 돌리고 한창 게임을 하면서 좀 잊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촬영하고 있는 우리 PD님은 이 당시에, 우리 PD님이 몇 살이셨나요 이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우리 PD님은 초등학생 시절이라고 하시는데요. PD님이 기억하시는 이 IMF는 어떠한 것이 딱 먼저 기억이 나시나요? 롯데리아 IMF 버거가 생각납니다. 롯데리아 IMF 버거. 저는 생소합니다. 이걸 알고 있는 우리 20대 청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피디님, IMF 버거는 어떻게 딱 보시고 나서 IMF 버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IMF 자체가 그냥 행사인 줄 알았어요. 바로 이 부분이죠. 20대 청년들이 그 당시 초등학생 시절에 외환 위기가 무엇인지 크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IMF 버거, 무슨 행사라고 생각을 한 것처럼 우리 피디님께서 많은 또 20대 청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IMF 버거 드셔보셨습니까? 어떠셨어요? 맛없습니다. 맛이 없군요. IMF 버거는 가격이 어떠했습니까? 세트로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세트 2,000원이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으셨겠어요? 굉장히 싸게 또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IMF 행사로만 기억되고 있는 이 끔찍한 외환위기 사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오늘 제가 이 국가부도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사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 텐데, 이 외환위기 사태부터 간략하게 좀 짚고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97년부터 시작이 됐죠.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동안 벌어진 외환위기 사태입니다. 이것을 일명 IMF라는 표현을 쓰는데, IMF는 국제통화기금의 약자죠. 우리가 OECD라던가 UN 이런 이제 국제기구가 있는 것처럼요. IMF는 인터내셔널 머니터리 펀드라고 해서 국제통화기금이에요. 우리가 이 국제통화기금에 외환을 요청해서 대한민국에 달러가 없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 이렇게 외환을 요청해서 IMF가 550억 달러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대한민국에 지원을 해주고, 그 대가로 우리의 경제 침투를 해서 IMF가 이 국제통화기금이 하라는 대로 구조조정을 이제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IMF 뜻대로 이제 운영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대체 왜 97년에 이들로부터
돈을 빌려야만 했을까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우리는 단군 이래 최대의 경제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무분별하게 기업들에게 계속해서 대출을 막 해주고 있었어요. 기업은 대출을 받아서 계속해서 또 문어발식 확장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문제는 소비가 따라가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확장하던 것들이 도산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고 이 빚을 대출을 받은 금액을 갚지 못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삼보그룹을 시작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하죠. 뭐 예를 들어 해태도 이 당시에 부도를 맞이하고요. 기아자동차,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던 대우라는 이 공룡 기업이 부도를 맞이했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줄줄이 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기업에 딸려있던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실업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 바로 이 시기가 외환위기 사태, IMF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빠르게 우리는 2001년에 IMF에게 돈을 모두 갚으면서 이 외환위기 사태를 탈출하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과 피와 땀이 들어가 있었죠. 금모기 운동이 일어났고요.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게 이 외환위기 사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심을 하고 경제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찾아온다는 것을 이 외환위기 사태, 이 90년대 후반부터 2001년까지 이 4년간의 엄청난 교훈을 통해 우리는 앞으로 경제 발전이랑 앞으로의 이 향후 전망까지 예측을 하면서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대략 많이 알고 계시고 또 역사의 또 한 페이지를 지금 이렇게 한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외환위기 사태는 다양한 자료를 비롯해서 뭐 뉴스 매체들도 많고요. 우리 또 유튜브에서 클릭 한 번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파트로 외환위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박하사탐이니까 이 국가부도의 날을 계기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사 지금부터 광복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지금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까요? 대한민국 광복 직후부터 1950년대 시대별로 나누어서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대가 있고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10년별로 제가 끊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940년대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이합니다. 역사에서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빛을 되찾음과 동시에 미군정과 소련 군정 3년간의 신탁 통치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45년부터 1948년까지 우리는 신탁 통치를 맞이하게 됐어요. 신탁 통치. 대한민국은 미군정의 지배, 간접 지배를 받으면서 경제를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지고 있던 쌀 공출제를 폐지하고 곡물자유시장제, 시장경제체제를 바로 도입을 시작했고, 소작료를 낮추면서 이 농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주와 소작농 개념으로 묶여있던 이 땅들을 자영농민층을 이제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개혁을 단행해야 되기 때문에 유상으로 땅을 매입한 뒤에 유상으로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일본인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적들이 생산하다 두고 간 물건이라던가 토지, 공장 이러한 것들을 적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적산이라고 합니다. 일본인 지주들이 땅을 싸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과 공장을 그냥 두고 갑니다. 이 귀속토지에 한해서 땅이 없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분배를 하게 되고, 굉장히 대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스스로 토지를 매각하게끔 미군정 시기에 어느 정도 토지 개혁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었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제 우리가 주체적으로 경제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미군정 때부터 이루어졌던 토지개혁.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40년대 농지개혁법을 단행하기 시작했어요. 농지개혁법. 굉장히 좀 중요한 법이죠, 여러분. 농지개혁법.
토지를 모두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한 뒤에 유상으로 분배를 하는데 부자들이 땅을 더 많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사더라도 삼정보라는 제한을 두어서 더 많이 사지 못하게끔 모두가 땅을 가져가는 이 자영 농민층이 되게끔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식민지 지주제가 이때 완전히 폐지가 되었죠. 두 번째는 귀속재산. 일본인들이 두고 간 이 재산을 처분하는데 문제가 독점 자본이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이승만 정부, 즉 이승만의 지지 세력이라던가 정치의 끈이 닿아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싼 값으로 일본인 공장을 물려줬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조금씩 재벌로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귀속재산 처분, 요것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귀속재산 처분이요.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던 이 40년대는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근근한 생활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지 않았습니까? 1950년부터 1953년 6.25 전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한국사 30분 때려잡기에서 현대사 조만간에 다룰 테니까요. 거기서 6.25 전쟁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6.25 전쟁, 전국토가 불바다가 된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죠. 당장 먹을 쌀이 없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전 세계의 쌀과 밀가루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죠.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의 주역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 나라가 재건되기까지는 100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는 순간이 6.25 전쟁의 결과였어요. 그게 1953년이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원조를 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미국, 캐나다 이런 선진국은 기본이겠지요. 에티오피아는 심지어 6.25 참전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 몽골에서 밀가루를 보내와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 개발도상국 국가 에티오피아, 필리핀, 몽골에서 대한민국을 동정하며 먹을 것을 보내옵니다. 그만큼 경제가 형편없었던 시기가 1950년대였습니다. 1950년대로 한번 가볼까요?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굶어 죽는 나라, 원조국이 되어서 특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원조를 해주기 시작하지요. 하얀 제품 3가지라고 해서 300산업을 발달시킨다 보시면 되겠어요. 300산업. 설탕과 밀가루 면제품이 3가지 제품을 미국에서 지원을 해주고 우리 이제 공장 기업에서는 봉지만 딱 만들어서 포장지만 만들어서 담아서 판매하는 그러한 식으로 이 300산업으로 50년대 우리 산업의 명맥을 그나마 이제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58년에 이 미국에서 이 원조를 끊고 차관 형태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뭐 미국이 천사도 아니고 언제까지 공짜로 퍼주겠습니까? 53년부터 58년까지 원조를 해주다가 차관으로 돌리면서 우리 정부도 조금씩 경제에 대한 개혁안을 가지고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1960년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그 혁명,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장면 내각이 수립됐지요. 그리고 이 장면 내각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계획을 단행하기 직전 5.16 군사정변으로 이승만 정부 장면 내각을 이어서 박정희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대에 드디어 장면 내각 때 수립한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공업, 가벼운 공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죠. 여기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50년대 원조 생산을 하다가 1960년대 드디어 우리가 경제 기반을 만들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단행했어요. 이건 정치사가 아니라서 제가 경제사만 지금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름은 지금 빼놨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여러분 그리고 이때 성장을 바탕으로 지금 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강의 기적으로 경제를 일구었다 이런 표현하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한강의 기적이에요. 여러분 경제의 기적은 없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 기적이 있으려면요 한강에서 석유가 터져야 돼요. 석유가 터졌어요? 안 터졌잖아요. 기적이 아닙니다. 금강 발견됐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다이아몬드 뭐 이만한 거 발견 안 됐어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이 5글자 한강의 기적으로 이걸 너무 쉽게 넘기는 게 아닐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해서 한강의 기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가 불과 40, 50년 만에 이러한 눈부신 성장을 하게 된 그 근거,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지금 여기 써있다시피 경공업을 발달시켜야 돼요. 기술이 없으니까, 기술이 하나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집약적 산업,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죠. 뭐 섬유, 옷감을 뽑아낸다거나, 뭐 신발을 만들거나, 가발을 만든다거나. 자, 이러한 이제 경공업을 해야 되는데, 공장이 있어야 뭐 물건을 만들죠. 공장 만들 돈이 어디 있어요? 이 가난한 나라가. 이게 중요하죠. 공장 만들 돈이 없어요. 다른 나라 가서 돈 좀 빌리려고 하면 다 거절하죠. 국가 신용도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국가 신용도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빌려줘요. 이때 우리 20대 청년들이, 20, 30대, 40대 청년들이 60년대를 살았던 이 청년들이 독일 광부로 떠나갑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영화를 통해서 역사 공부가 그래서 또 아주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독일 광부로 가는 대신에 3년 동안 고국에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독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하러 광부를 하러 독일로 떠나가서 막장에서 판을 캐기 시작하죠. 그들이 벌어옵니다. 달러를. 우리 여자들도 독일로 간호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뭐 주사 놔주러 간 게 아니라 독일 간호사들이 기피하는 환자들, 중풍 환자, 그런 환자 관리하러 떠났어요. 우리 청년들이 독일에서 광부와 간호사로 돈을 벌어왔고, 또 이 당시 60년대에 일어난 베트남전에 우리 청년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죠. 독일로부터 받아온 차관과 광부 간호사가 벌어온 달러,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결과 들어온 돈, 그리고 굴욕적인 외교, 환일회담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아온 독립축하금. 말도 안 되는 금액이긴 하죠. 독립축하금이 말이 됩니까? 뭐 축하합니까? 일본이. 사과금도 아니고요. 이건 이제 정치사에서 또 한번 다룰 부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벌어온 돈으로, 청년들의 피와 청년들의 땀으로 벌어온 돈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경공업이 시작된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힘들게 일했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기술력이 형편없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물건 누가 사주겠어요? 이때 또 우리 뭐 했어요? 수출주도형 산업 했잖아요. 그죠? 수출주도형 산업. 아니, 뭐 경쟁력이 있어야 대한민국 물건을 사주지.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요? 싸게 만들어야지, 싸게. 싸게 만들면 사줄 거 아니에요. 마치 10년 전에 중국 제품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 산 이유가 뭐예요? 싸니까 샀잖아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이미지였어요. 물건을 싸게 만들려면 자동적으로 월급은 싸게 줘야 합니다. 저임금 정책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저임금 정책. 월급을, 최저임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때 여러분, 근로자보호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 9시간 근무 이런 거 없어요. 11시간, 12시간, 13시간, 14시간 계속 일하고 한 달에 2번도 쉴까 말까입니다. 2번 쉬면 월급에서 깎여요. 못 쉰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컴퓨터 치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여기서? 공장에 들어가서, 좁아 터진 공장에 서서 재봉틀에서 이렇게 막노동을 하고 힘들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왜 묵묵히 참고 이렇게 바보같이 이렇게 돈 조금 받아가면서 일을 했을까요?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60년대 일을 한 사람들, 독일로 떠나간 사람들이라던가 공장에서 일한 이 청년들은 태어났더니 일제강점기였던 거죠.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형과 누나가 일본에 끌려가는 걸 지켜봤고, 11살, 12살이 됐을 때 6.25 전쟁을 경험한 바로 이들이 60년대 청년이 된 거죠. 나라에 힘이 없을 때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못 먹고 못 살던 이 사람들, 가족을 눈앞에서 잃어버린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제를 이끌면서 가족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그 가족에 대한 사랑이겠죠. 내 아들, 딸만큼은 절대로 나와 같은 고생 안 시켜야지. 그러한 이 희생과 헌신으로 이걸 묵묵히 참고 일을 했습니다. 이게 기적이면 기적이죠. 우리 여러분과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분들의 이러한 헌신이 없었다면 한강의 기적은 뭐 생기지도 않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경제가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기적이란 표현은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것 같습니다. 우리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참고 하셨던 일들이요. 이 당시 정부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예를 들어 수도권과 남동임의 공업지역을 발달시키면서 공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강제로 사람 차출 안 되죠. 이것도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저고가 정책이에요. 열심히 농사 지었더니 곡식 가격이 싸요. 아무리 농사 지어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이게 저고가 정책이죠. 그러니까
이 촌에서 돈을 못 버니까 도시를 향해서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이촌양도 현상이었죠. 이 저임금 정책으로 정말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한 기본권을 계속 침해당하던 우리 근로자를 대신해서 전태일 열사 분신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가 발전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0년대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죠. 우리가 1970년대 경공업을 넘어서서 기술력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합니다. 중공업을 육성하기 시작했어요. 남동인의 공업 지역을 크게 발달시키면서 울산과 부산을 메인 플레이스로 잡고 철강산업, 선박산업 이렇게 중화학공업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70년대 이 중화학공업을 바탕으로 80년대 우리는 경제가 조금씩 성장하다가 폭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 3저 호황을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경제가 GDP가 이 성장률이 6%에 육박할 정도로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 나가기 시작했죠. 이 눈부신 발전 하지만 이 시기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오면서 휘청일 뻔했죠. 석유 파동이 찾아왔어요. 앞에 잠깐 다시 볼까요, 여러분? 70년대 석유 파동이 있어서 80년대 경제 호황으로 이어지기 정말 힘들었었는데 석유 파동을 통해서 물가가 막 상승을 합니다. 이 석유 파동은 이걸 이제 무기화한 거죠. 자원을 무기화한다고 하는 건데 이 중동 지역의 국가들이 석유 가격을 막 올리면서 돈 벌려고 자기네들이 자연스럽게 석유 제품이라던가 원유 가격이 올라가니까 물가가 다 올라가게 됐어요.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또 우리 국민들이 나섰죠. 중동으로 진출을 해서 공장에서 이 근로 현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그 사막 한가운데서 건설 현장에서 달러 벌어와서 버팁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80년대 경제 호황을 넘어서 90년대 샴페인을 터뜨립니다. 세계 30국, 선진국 30개국이 가입할 수 있다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을 하고 WTO, 세계무역기구가 만들어지면서 세계 시장과 함께 무역을 하는 굉장히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줄 알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무분별하게 기업에 막 대출을 해주고 기업은 막 무리한 확장을 하다가 폭발을 한 것이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환위기 역시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을 하게 됩니다. IMF 사태는 바로 우리 국민의 힘으로 막아냈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제 짧은 100년이 채 되지 않는 역사 동안 이 경제 발전에 엄청난 우여곡절이 있었다라는 사실 간단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현재 경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나아갈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외환위기 사태를 우리는 교훈 삼아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경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현대 경제사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 이번 시간을 통해 좀 아시지 않았을까 싶고요. 제가 또 막 우리 국민들의 이 노력을 또 이 설명드리다 막 흥분을 해가지고 막 얘기한 것 같은데 나중에 30분 때려잡기에서 현대사 다루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 참석기 영화를 보시면서 역사 공부도 가능하니까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보시다가 또 뭐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을 해드리면서 질문을 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